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오늘 10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유품 정리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김세별, 전혜원 지음이고요. 이들은 실제로 유품 정리사로 그들이 본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책을 써냈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끝난 뒤의 모습, 그 흔적에 대해서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유품 정리사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 책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보면서 삶의 소중함과 또 삶에 대한 경애를 느끼는 유품 정리사들이 써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야기들은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책 자체가 어렵지 않게 읽히는 내용인데도 어렵지 않게 읽히는 책인데도 평소보다 더 책을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소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여나 내키지 않으시면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작가가 편애며에 적은 부분만이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하는 이야기들은 삶의 마지막 그 뒤의 모습이라 조금 어두울 수 있지만 다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삶에 대한 원초적인 소중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가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반대로 나의 아픔에 내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돌봐주고 있는지 등등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작가가 편애며에 적은 이 프롤로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봐 드려 볼게요.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세별아, 우리 철수 죽었다. 넌 철수랑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으니까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장이었고 나는 철수 어머니를 아는 채 울고 있었다. 겨우 23, 오토바이를 갖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내 친구는 첫 월급을 모아 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죽고 말았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이래도 채 누리지 못하고,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함께 했기에 그 없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철수는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토록 소중한 친구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비록 힘내라고 손잡아주는 일밖에는 못 될지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돼 누워 있었다. 내 눈물도
아들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도 차디찬 그의 몸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염하는 과정을 보게 된 날, 장례 지도사는 엄숙한 얼굴로 묵념을 한 뒤 친구를 잃고 아들을 잃고 형을 잃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런 다음 온 정성을 기울여 내 친구의 몸을 닦아나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친구의 몸이 말갛게 빛나는 것 같았다. 혼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는 이제 정갈해진 친구의 몸에 수의를 입혔다.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망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염습의 전 과정이 끝났을 때 그의 콧등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가 내 친구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생명이 사라진 육신일지언정 친구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비해 그는 생면부지의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내 머릿속에는 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숙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지인이 염습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해보겠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은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일을 가르쳐주는 것도 장례 지도사라는 말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바로 염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치실에 있던 고인의 차가운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드라마에서처럼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1000명 중 1명에게 주어질까 말까한 엄청난 행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무도 거두는이 없는 외롭고 씁쓸한 죽음이 참 많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또 5년이 흘렀다. 내게는 한국 최연소 사무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가끔씩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서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블로그를 보고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러다 힘에 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딸의 슬픔은 몹시 깊었다. 유품 정리를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다.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무에 그리 힘들까 싶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을 떠난 이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홀로 살다 고독하게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직접 정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유품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가족들의 요청이 하나 둘 늘면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됐다. 12년 동안 해온 장례 지도사 일 대신 유품 정리를 시작한 것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그날 이후 유품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가족들의 요청이 하나 둘 늘면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됐다. 12년 동안 해온 장례 지도사 일 대신 유품 정리를 시작한 것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유품 정리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인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유품을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느낀다.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들은 사람으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 유품 정리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고 싶다는 작은 소망과 함께 이 책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 이런저런 일을 겪다 죽었다라는 자서전이 아니다. 신문의 사회면에서 가십거리로 다룰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도 없다. 다만 독자들이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다양한 죽음 속에는 언젠가 내가 맞닥뜨릴지도 모를 하루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지도 모를 오늘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로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이 일을 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이들을 많이 만났다. 한 번은 현장에 도착했더니 고인의 아버지가 이미 정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딸의 죽음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에게 맡기시면 될 것을 어찌 혼자 다 하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마지막도 내가 갈무리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니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고 집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소독도 해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청했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갔던 현장도 잊히질 않는다. 알고 보니 악취의 근원은 엘리베이터 저 아래에 있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직장인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고 서 있다가 추락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가 부패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니의 구슬픈 눈물 앞에서 나도 덩달아 울고 말았다. 부모의 사랑은 늘 놀랍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지 보름 만에 발견된 50대 남성의 반지하 집이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가 나왔다. 열어보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TV에 소개된 맛집 가보기, 친구들에게 연락해 목소리 듣기, 마지막은 시집가는 딸아이 모습 눈에 담기였다. 그의 외동딸은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먼 타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숨겼던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세상을 떠난 이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고독사, 자살, 범죄로 인한 사망, 이런 비극이 사라져 나의 직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를 바란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러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만 있다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 포기하려던 삶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거창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작은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유품 정리사로서 나의 경험을 통해 당신이 지금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기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냥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네, 여기까지가 작가가 편애며에서 적어낸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목차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1장은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았더라면, 2장은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소중한 사람, 3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 4장은 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그럼 지금부터 읽어봐 드려 볼게요.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붙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에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기 몇백 장은 돼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만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여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트리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아이,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 오더니 사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 이런 상태인 줄은 몰랐습니다. 토할 것만 같아 문만 열어보고 다시 나온 내게 사내가 말했다. 수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토록 참기 힘든 경우는 처음이었다. 대체 어떤 상태일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기에 짐작이 가지 않았다. 고인이 아버지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했지만 수년 전 다리를 크게 다쳐 거동이 불편했다고 한다. 자존감이 강한 분이라 더더욱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와 사셨다고. 처음 한동안은 자주 찾아뵀다. 거동이 불편하시니 생필품을 사 나르고 음식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렸다. 하지만 직장일이 바빠지면서 방문 횟수가 차츰 줄었다. 찾아뵙는다 하면서도 전화로 안부를 엿듣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세상이 좋아져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문하면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배달시키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밝은 목소리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점점 뜸해졌다. 석 달에 한 번. 그렇다면 꽤 오랫동안 고인의 죽음을 몰랐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고 아들은 다시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선 연막 소독을 하고 탈취제를 분사한 뒤 창문을 열고 재빨리 환풍기를 설치했다. 탈취와 환기를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참을 만했다. 순간 잊고 있던 기자가 생각났다. 며칠 전 어느 일간지 신입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오늘 작업이 있다고 알렸다. 기자는 일찌감치 와 있던 터였다. 나는 그에게 마스크를 쥐어주며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자신도 돕겠다며 장갑을 달라고 했다. 이력이 붙은 나도 힘들 현장이라 걱정이 됐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 장갑을 내주었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온 집안의 술병이 질비한데 쓰러져 있는 것은 없고 모두 액체가 가득 담긴 채 세워져 있었다. 눈으로 봐서는 무슨 액체인지 알 수 없었다.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욱.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올라왔다. 처음 보는 내 행동에 직원들이 동시에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소변이었다. 집 안에 세워져 있는 수천 개의 술병들이 모두 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상당히 부패해 있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 그만두고 도망가 버릴 것만 같아 바로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도 말해야 했다. 병들을 처리하려면 안에 든 것부터 일일이 비워야 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 마시고 난 술병에 소변을 보신 것 같아. 일단 변기에 쏟아버리고 치워야 할 텐데. 가장 오래된 직원이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만큼 엄두가 안 났다. 일단 화장실을 찾아야 했다. 병들이 쓰러질세라 조심스럽게 지나쳐 화장실로 보이는 문을 열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변기 높이보다 높게 변이 쌓여 있었다. 바닥에도 가득했다. 막막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고인은 거동이 불편했지만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기가 막혔고 혼자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다. 전화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또 다른 직원이 여러 겹의 비닐봉투 안에 종이 상자를 넣어 가져왔다. 상자가 채워지면 비닐봉투를 꽁꽁 묶어 치웠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약품을 뿌리고 닦아내고 뿌리고 닦아내기를 반복했다. 그제야 물을 틀어 씻어낼 수 있었다. 속이 다 시원했다. 묵은 때들은 마무리할 때 다시 닦아내야겠지만 처음에 비하면 천국처럼 깨끗했다. 이제 술병들을 비워낼 차례였다. 신입 기자가 화장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제가 비울게요. 많이 역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해볼게요. 나는 화장실로 술병을 옮기고 기자는 비우고 또 다른 직원은 빈 술병을 박스에 담았다. 그 일을 반복하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직원이었다. 박스가 모자라요. 병이 너무 많았다. 비닐봉투에 담기로 하고 또다시 말없는 반복 작업이 시작됐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지만 아무도 배고프다는 사람이 없었다. 입맛이 있을 리 없었다. 하필이면 처음 취재 나온 고독사 현장이 이 일을 시작한 일에 가장 힘든 현장이라니 신입 기자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은 안이 가득 차 있어 한 번에 여러 개를 들기도 힘들었다. 혹시 쏟기라도 할까봐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했다. 손이며 팔이며 경련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끝이다. 우린 동시에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허리를 세우며 똑같이 소리를 냈다. 에고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야 청소 시작이었다. 현장 3곳을 연속으로 청소해도 이곳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겨우 화장실을 청소하고 술병들을 처리했을 뿐 아직 할 일이 태산이었다. 쉴 틈도 없이 구역을 정해 바로 정리를 시작했다. 이 일을 언제 다 하나 싶었는데 워낙 힘든 일이 끝나고 난 터라 오히려 쉽게 느껴졌다. 빨리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다들 마찬가지였는지 순식간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신입 기자는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떠나고 우리끼리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왔다. 사라진 병들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고 있던 것이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음료가 들어있는 듯한 봉투를 내미는데 병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난 터라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다. 하던 것 마저 하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도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암 마트에 들렀다가 여쭤봤어요.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밤낮으로 술을 배달시키고 음식이라곤 라면만 가끔 시키셨다고. 아예 못 걸어 다니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걷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배달 직원이 오면 방 안에서 기어 나오셨다고. 아들은 목맨 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매일 술만 드시고 사용을 안 하니까 다친 다리가 점점 악화됐던 것 같아요.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아무 걱정 말라는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 아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고 성치 않은 몸으로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고인을 탓할 수도 없었다. 고인은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였을 뿐이고 아들 또한 제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요즘은 온 식구가 한 상에 모여 밥을 먹는 일조차 어렵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기 바쁘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의 교육비를 버느라 회사 다니기에 바쁘다. 휴일이 되면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부모들은 밀린 피로를 푸느라 잠만 잔다. 세상이 이런 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는 것도 배우는 것도 입는 것도 풍족해진 만큼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밤낮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가난하지 않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릴 때부터 고가의 사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자녀들만 스펙을 쌓기 위해 바쁜 것이 아니다. 부모들도 회사가 끝나면 집에서 쉬는 대신 스펙을 높이기 위한 강좌를 듣거나 영어 학원에 다닌다. 고인의 아들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아버지의 집을 자주 찾아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걱정을 안 하고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신없이 사느라 짬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과거에 멈춰 있을 순 없는 것이다. 과연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겠는가? 내가 세상에 맞춰야 한다. 고인이 아들한테 했던 말대로 세상이 좋아졌다. 전화 한 통,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면 집까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준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달리는 차 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도 있다. 자녀 돌보기와 교육, 집안일부터 각종 심부름까지 돈만 지불하면 어렵고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줄 곳이 넘쳐나고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게 됐다. 경제력만 있다면 우리는 왕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 능력에 따라 삶의 질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서 잊혀가고 세상에 뒤처진다.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쓸쓸히 죽어간다. 그것이 고독사다. 고인 역시 다리를 다쳐 경제력을 상실한 뒤 삶의 의지를 잃었다. 아들 집에서 2시간 거리의 거처를 선택한 것도, 홀로 되자 끼니를 거른 채 밤낮으로 술만 마신 것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도 삶의 의지가 있는 이의 행동은 아니다. 자존감이 강한 분이었기에 낙오자가 됐다는 생각을 견디기 힘들었을 테고 아무 쓸모도 없어진 자신을 부양하는 짐을 아들에게 지우기가 죄스러웠을 것이다. 아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또 다른 가족이 있고 아들이 살아가야 할 시간은 앞으로도 길었다. 고인은 생각했을지 모른다. 자신이 빨리 죽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외부와 단절된 채 고독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 나로 시작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누구에게나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기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선택. 겨울은 한가한 계절이다.
찬바람이 들어올세라 집집마다 창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래서 죽음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 겨울에는 청소 의뢰가 적고 현장은 다른 계절보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경우가 많다. 그날도 예약된 일이 없어 책상머리에 앉아 몇 시간째 인터넷 뉴스만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의뢰 전화가 걸려왔다. 직원 둘을 데리고 원룸텔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에 도착하니 전화를 했던 관리인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경찰에서 얼마 만에 발견됐다고 하던가요? 3주쯤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입주한 게 3주 전인데 바로 그날 벌어진 일 같습니다. 짐도 없고 사람이 표정도 어두운 게 이상하다 했는데. 관리인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가 머뭇거리며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현장에 가면 알게 될 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문은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채 파손돼 있었다. 잠긴 문을 억지로 연 흔적이 있다. 잠긴 문을 억지로 연 흔적이었다. 자살한 현장에서는 흔히 보이는 풍경이다.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 배관에 매달린 넥타이 2개가 눈에 띄었다. 역시 그리 높지 않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목을 매다는 곳은 대부분 어른 키 높이를 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의아했다. 바닥에 발이 닿는 높이에서도 가능한가? 그러다가 차차 알게 됐다.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발이 닿는 높이인가 아닌가가 아닌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다는 걸. 넥타이를 잘라 폐기물 박스에 넣었다. 죽음의 도구로 쓰였던 물건을 수습하는 일은 언제나 착잡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침대에 부패물이 스며들어 있었다. 혹시 죽은 사람이 더 있었나요? 네, 1명 더 있었습니다. 동반 자살인가 싶어 관리인을 바라봤다. 4살짜리 아이였어요. 아이라고요? 딸아이요. 경찰 말이 먼저 아이 목을 졸랐답니다. 고인의 부모가 왔었다고 한다. 아들과 손녀를 한꺼번에 잃은 고인의 아버지가. 현장 감식을 하러 나온 경찰과 고인의 아버지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고인은 31살이었다. 아이 엄마는 겨우 24, 젊다기보다는 미성숙한 어른이었고 결혼 생활도 아이 양육도 힘들어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자 아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었다. 속이 상한 나머지 아이 엄마를 당장 찾아오라고 아들을 다그쳤다. 그날도 어머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며 아들을 닥달했고 아들은 아이와 아이의 인형만 챙겨들고 집을 나갔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옷가지조차 챙기지 않은 아들은 집을 나와 바로 원룸텔을 계약하고 즉시 입주했다. 짐은 거의 없었다. 인형 5개와 빈 술병 3개, 담배 1갑이 전부였다. 담뱃갑을 열어보니 딱 1개비가 비어 있었다. 이곳에 들어와 1개비를 피운 것이 생전의 마지막 담배였다. 아마도 딸을 살해한 직후였을 것이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당시 내 딸도 4살이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품에 안아보았던 딸아이의 몸이 떠올랐다. 부드럽고 연약한 몸. 아이는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깃털처럼 가볍다. 너무 가볍고 부드러워서 손을 잡을 때도
가슴에 안을 때도 말을 건넬 때도 힘을 꽉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엄마 아빠 없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선택을 했다. 부모 없이 혼자 남을 아이가 가엾다면 그 자신이 살아야 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이만은 남겨둬야 했다. 아이의 삶은 그의 소관이 아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오산이다. 자신만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부모 없는 아이는 모두 불행하다는 착각. 그렇다면 고아의 삶은 죽은이보다 못한 것인가? 아이는 오직 자연의 소유이며 아이의 삶은 부모와 별개다. 생명은 독자적인 것이다. 낳고 길렀다 해서 그 생명의 주인은 아닌 것을 부모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세상을 떠난 아이와 내 딸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직원들은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묵묵히 현장을 정리했다. 밖으로 나와서도 얼마간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인형들에 둘러싸인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나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 침대 하나, 책상 겸 수납장 용도의 서랍장 하나가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옷가지도 몇 벌 안 됐다. 그 작고 단출한 방 안 구석구석에 구더기들이 기어다녔다. 녀석들은 콘센트 구멍 속에서도 나오고 벽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서도 발견된다. 구더기들의 몸체와 배설물에선 부패한 사체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 벽지와 장판을 제거하고 청소기로 구석구석 빨아들이고 콘센트를 분해해서 숨어있는 녀석들을 찾아내야 한다. 몇 가지 안 되는 유품을 박스에 담고 침대와 수납장도 분해했다. 분해하며 보니 서랍에 매니큐어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옷이나 신발 같은 유품들로 보아 남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인은 여성이었던 것일까? 그러고 보니 책들도 자격시험 예상 문제집 등 하나같이 네일아트에 관한 것이었다. 구석에 놓인 종이 상자에도 인조 손톱들이 가득했다. 연습용이었는지 색색의 매니큐어로 무늬를 그려놓은 예쁜 손톱들도 나왔다. 솜씨가 꽤 좋은 여성이었다. 그런데 왜 남자 옷을 입고 남자 신발을 신었던 것일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네일아트를 꼭 여성만 하라는 법은 없었다. 남자라고 네일아트를 직업으로 갖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어쩌면 네일아트는 여자들만 하는 일이라는 이 같은 고정관념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돼 있을지도 몰랐다. 남들의 시선이 어떻거나 고인은 열심히 학원에 다녔다. 매일 연습을 하고 또 했다. 많지 않은 돈으로 하나하나 재료를 사 모았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대기업 사원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다.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인은 정말 이 일을 좋아했고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가 살았던 원룸텔은 젊은이들로 언제나 활기찬 홍대 거리에 있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책상 위에 놓여있던 메모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괜찮지 않았는지를 말해주었다. 벌써 6년 전 일이다. 지금은 남성 네일 아티스트들도 볼 수 있고 남성들이 네일숍에 가서 손톱 손질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다.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지금쯤 꿈을 이루었을 테지만 그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이웃이었던 한 젊은이가 죽었다고 알릴 수 없었다. 청년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진 채 현장은 정리됐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애도는커녕 개를 버려 굶어 죽게 만든 사람으로 고인을 비난받게 만들었다. 청년의 죽음도 개가 죽었다는 거짓말도 결국 주변의 시선과 인식 때문이었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면 슬퍼하고 애도하지만 옆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하고 불쾌해한다.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엄밀히 말해 자살, 그리고 고독사는 우리의 매정함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살인이다.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깨달은 그날,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용기를 잃고 삶을 놓아버릴 만큼 좌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철렁했다. 나 역시 편견 때문에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지 않았다. 한 생명을 해할 수도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나의 태도와 언행으로 드러나는 내 생각인 것을. 그리고 생각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나에 맞춰 세상을 바꿔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쥔 사람은 나이고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겠냐고. 오히려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재미를 소소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삶을 포기한 이야기, 또 외로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 오히려 저는 삶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더 진하게, 좀 여운이 깊게 남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말로만 사랑한다, 소중하다 전하고 있진 않은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핑계로 괜찮을 거라 합리화하며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을 멈추거나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좀 반성하며 책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관심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나 힘들다고, 나 좀 봐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나를 응원해줄 사람이 분명 있음에도 숨기고 혼자 삼키면서 외로움을, 우울함을 키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새 우리는 거리두기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기 전에도 마음으로는
정말 소중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서 살아오진 않았나 싶었습니다. 마음 어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 본 지 오래되진 않았는지 서로 관심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서로 치유도 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서로 조금 더 맑아진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텐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모로 생각에 잠기고 반성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주변을 조금 더 소중하게 진심 어리게 들여다보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덮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에서 소중한 것 하나쯤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이었습니다.